직장이셨잖아요. 네. 직장인 하면서 이 재테크 투자를 어떠한 계기 때문에 하시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게 미래를 좀 그리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미래를 과거보다는. 그린다. 네. 과거에 좀 너무 거창한데. 미래를 그린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제가 경매하는 직장인 경장인을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동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인사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장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 본명 이제 정규범이고 3년 전에 사회초년생이었을 때 650만 원을 가지고 경매를 시작해서 투자를 통해서 현재는 약 자산 가치로 따졌을 때 40억에서 50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레버리지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퇴사까지 하게 돼서 이제 지금 강의도 하고 책도 쓰게 된 이제 경장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650만 원 신선하네요. 네, 600 진짜 딱 통장 잔고에 65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 650만 원으로 그러면 첫 번째 투자를 쓰는 게 뭐였어요? 사실 경매 중에서도 아파트는 뭐 네. 3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처럼 대출 규제는 심하지 않았고 그쵸. 심하지 거기에 않았죠. 이제 저는 직장인이었으니까 이 마이너스 통장만 잠깐 활용을 해서 뭐 잔금 낼 때 납부를 하고 세입자 보증금 받아가지고 다시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좀 불려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직장인들은 그게 가능하죠. 가능하게 직장인 네. 신용 그 마이너스 통장 뭐 그런 그쵸. 상품이 있어가지고 그쵸. 했었고 뭐 정말 엄밀히 말하면 그 3,650만 원이 막 어쨌든 그것도 그 직장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거든요. 그런 게 있죠. 네, 직장인분들이 난 돈이 없어 하지만은 네. 나에게 숨겨진 잠재력이 있어.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사실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부동산이라는 게 뭐 정말 우리가 소매품처럼 살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당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로 했었고 제일 처음에 매입한 게 이제 경매로 서울 화곡동에 있는 14평 정도 되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돈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나중에 재투자를 좀 했었죠. 1억 5천. 감정가 1억 5천에 됐던 거를 제가 1억 2,300만 원에 1억 2,300. 낙찰이 됐었고 대출이 이제 감정 기준 그리고 낙찰가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그 중에서 이제 1억이 이제 1억이 대출 나왔어요? 네, 총 1억이 이제 총 들어간 돈이 세금까지 합쳐서 2,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세입자분이랑 재계약을 했는데 그분 보증금이 딱 2,500만 원. 명도가 필요 없었네요. 명도가 필요 없었고 수리도 필요 없었고 공실 기간도 없었고 처음 시작했을 때랑 똑같이 돈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2,500에 월세가 당시 전 집주인 채무자랑 네. 35만 원 했었는데 저랑 재계약할 땐 10만 원 올려서 45만 원. 45만 원?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근데 너무 작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아니, 그렇지 적당히 않아요. 옆에 아유.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맨 그렇습니다. 처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이 뭐냐면 내가 이자 걱정 어떻게 해? 하지만은 이렇게 플랜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맞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에 대한 이자는 뭐 네. 30만 원 정도 하는 그렇죠. 거니까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어쨌든 15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 15만 원은 물론 내가 모아서 뭐 재산세도 낼고 네. 쓸 수 있고 공과금이 낼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럼 남는 게 없잖아. 하지만은 또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저는. 네. 아니 아까는 나간다고 걱정했잖아. 이제 나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고 들어가는 네. 거죠. 근데 우리가 딱 심플하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고민. 경장님님 우리가 그 이자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그러면 15만 남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공과금 내고 그다음에 뭐 재산세 내고 뭐 이런 거 몇 개 내고 나오면은 또 수리하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또 우리가 그 다음 물건 할 때도 이제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거죠. 맞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금액이 작고 크고는 문제가 네. 되진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사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들어간 돈이 없는 상태에서 뭐 10만 원이든 뭐 15만 원이든 남으면 그게 수익률이 무한대인 그쵸. 거잖아요. 그걸 받으면서 2년 뒤에 이제 그분 나가시고 나갈 때 물론 마이너스 통장으로 잠깐 빼서 드렸죠. 보내드리고 인테리어 하고 전세를 놨습니다. 그 금액이 1억 7,500이니까 그래도 거기서 한 5천만 원 정도 더 플러스가 돼서 물론 이제 또 더 큰 거를 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좀 더 큰 금액도 많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수익률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보면은.
내가 어떠한 건물에서 내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맞습니다. 지식의 깊이가 막 깊진 않았었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 위주로 했거든요. 뭐 인수되는 금액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많이 또 얘기하는 게 지금은 대출 그렇게 안 나오지 않냐. 왜냐면 투기과열직으로 서울 묶여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어떻게든 그거를 해서 납부를 하면은 진짜 경쟁률이 아시겠지만 엄청 낮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경매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업을 할 때 보면은 1억 원 이하가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럼 뭐 없잖아요, 있잖아요, 막 이 많이 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오늘도 분명히 보면은 어딘가에는 매각이 됐을 거고 그쵸. 거기서 또 돈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직장이셨잖아요. 네. 직장인하면서 이 재테크 투자를 어떠한 계기 때문에 하시게 됐어요? 저는 사실 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게 미래를 좀 그리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미래를 과거보다는. 그린다. 네, 과거에 좀 너무 거창한데. 미래를 네, 갑작스러운 질문이어가지고 네. 어쨌든 미래를 그리는데 왜냐하면 저는 결혼을 이렇게 빨리 해서 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실제로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린 대로. 근데 이제 그려 나가려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 거죠. 그냥 회사원이었을 때는 제가 월급 뭐 30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을 받았었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견적이 애를 키우고 뭐 집 뭐 이렇게 월세를 사면 월세를 내고 대출이자를 내고 그래서 이제 딴짓을 하기 시작했죠. 딴짓. 그때부터. 그게 왜냐면 저희 회사가 외국계라서 퇴근 시간 5시는 칼같이 좀 보장을 했었고 저도 눈치 안 보고 그냥 5시 땡치면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좀 허투루 쓴 게 아니라 좀 저의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런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임장을 처음에는 이제 저녁 시간에 가다가 저녁 시간에 가니까 좀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임장을 이제 토요일로 미루고 토요일도 공인중개사분들 하시니까 하고 저녁 시간에는 최대한 물건 검색이나 뭐 권리 분석, 시세 조사, 뭐 전화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걸 몰랐으니까 막 가기도 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를 우리 빌라로 하고 네, 또 네. 빌라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똑같은 걸 찾으셨어요? 규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네. 서울부터 시작으로 해서 그때 뭐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을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뭐 할 수는 없었고 그렇게 이제 건너간 게 인천을 처음 가봤거든요. 당시에 듣기로는 이제 막 인천에 사람이 많이 산다. 뭐 세입자 맞출 때 뭐 전혀 뭐 걱정이 없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투자를 소액으로 투자하기에 굉장히 저렴하다. 뭐 해서 부평을 처음에 갔거든요. 아, 좋은 데 가셨네요. 아니 아니, 인천 중에서도 부평이면 좋은 데죠. 아, 그럼요. 네. 호재도 좀 있고, 네, 그럼요. 사람 밀집도도 굉장히 높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본 게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유행하는 아파텔들. 근데 그때는 그런 건 아파텔이란 말도 잘 없었어요. 그냥 그쵸. 오피스텔인데, 방이 왜 3개나 있어요? 큰 거 오피스텔 느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낙찰받은 게 부평에 있는 23평짜리 아파트를 1억 6,800에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동안 월세로 갖고 있다가 보증금 3,000에 월세 65에 갖고 있다가 1년만 거주하고 이사를 가신 다음에 전세를 그거를 2억에 맞췄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투자금이 더 생겨서 대출을 받아서 세팅을 네, 하고 맞습니다. 이제 세입자가 이제 좀 있다가 네. 이제 우리가 사실 시세 차익이 좀 올라갔을 때 네. 전세를 맞추든지 아니면 네. 다시 재계약을 또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갔네요. 그 대출은 75% 정도가 나왔었고 오피스텔이라 상업용 시설이라서 그래서 대출을 이제 갚으니까 왜냐면 대출을 여러 개 끼고 있으면 다음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득 대비해서 뭐 DSR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게 전세를 드리면 대출을 상환을 하니까 상환된 만큼 또 생기잖아요. 한도가. 그렇죠. 그래서 또 다음 거 하면서 또 대출을 받고 뭐 이렇게 계속 좀 증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그러면은 네.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네. 좀 더 작은 소액의 투자를 계속 이어가지고 왔네요. 그렇죠. 빌라 같은 경우를 볼 때 딱 보는 노하우가 있어요? 빌라를 딱 봤을 때 보는 노하우. 빌라를 볼 때 노하우. 네. 빌라 사실 투자할 때. 진짜 이게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빌라를 볼 때 정말 이제 그 큰 것들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큰 하자가 있다든지 물에 관련된 거. 그래서 꼭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꼭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요. 아, 근데- 맞나요? 만나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특히 연식이 오래된 거는 저희 집도 예전에 누수가 있었어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었고 돈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세 주는 집에 이렇게 만약에 누수가 되면은 이 돈도 돈이고 막 엄청 그 신경이 쓰일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누수가 있으면 애초에 저는 그 금액만큼 싸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입찰을 안 하든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을 꼭 만나서 그런 첫 번째로 그런 하자 여부를 꼭 조사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사는데 뭐 그 외에 불편함은 없는지 왜냐면 누수만이 뭐 집에 뭐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그 외에 뭐 벌레들이 많다든지 뭐 이런 불편함들을 최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에 입찰을 합니다. 그런 하자 여부라든지 시세를 좀 정확하게 조사를 당연한 거겠지만 어떻게 해요? 네. 시세 조사는 어떻게 해요? 빌라는? 시세 조사 빌라는 어떻게 해요? 저는 진짜 저는 빌라는 족장님 옆에서 아니 저는 이렇게. 빌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맞네요. 아파트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거용 아파트 네,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해봤는데 네. 저는 빌라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거 다른 거예요. 네. 저는 살면서 네. 빌라를 접근해야 될 삶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제 기억이 없을 때에는 빌라라든지 아니면은 옛날 단독주택 보면은 방 하나만 빌려주는 데 있어요. 네. 정말 못 살아서. 네. 근데 그런 데 살았기 때문에 빌라가 아니었던 거죠. 주택에 있는 네. 방 하나 살았던 거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거기 주공아파트라는 곳에 들어와서 분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파트를 살고 아버지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셨을 때에도 가게 안에 살았어요, 그냥. 그래서 빌라라는 걸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빌라를 사야지 빌라라는 게 있다 이런 거 자체에서 되게 멀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빌라는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그리고 네. 세입자도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저는. 그럼 다 위임장해서 대리로? 아니 세입자를 안 만났죠, 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있거나 그런 게 많이 예. 없잖아요. 그렇죠. 상가는 알아서 임차인이 고치겠지. 그렇죠. 알아서 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세입자 만나는 게 없어서 네. 세입자를 만나면 혹시 네. 세입자가 뭐라 안 그래요? 뭐 그러는 분도 있는데 최대한 이제 공손하게 여쭙죠. 왜냐면 정보를 제가 얻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질문을 할 때 그냥 뭐 경매 때문에 왔어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욕먹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점유자 말고 아랫집 윗집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누수라는 건 아랫집이나 뭐 윗집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점유자는 뭐 대부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시도는 합니다. 왜냐면 친근하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작은 확률에도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면 저는 그거조차도 뭐 제가 나중에 낙찰받고 명도를 할 때 또 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염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리 마음의 준비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시도는 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안 열어주죠. 없는 척 한다거나. 근데 이제 아랫집 윗집에는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도와주려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윗집 경매로 나와서 이제 찾아왔는데 혹시 바쁘시겠지만 뭐 피해받고 계신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집주인이 되면 이렇게 보상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하자 처리라든지 이런 걸 도와드려야 되니까 좀 찾아왔다 이렇게 좀 좋게 얘기를 하면 많이 열어주시고 막 집에 들어오라는 분도 계시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과정조차 되게 사실 번거롭긴 한데 그만큼 또 그렇게 해서 얘기 나누다 보면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는 빌라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빌라는 중요해요. 생각보다 물이 많이 떨어져. 물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빌라는 또 개별성이 너무 강해서 사실 빌라마다 같은 연식이어도 다 다르고 하니까 진짜 사실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 뭐 거래도 많이 없고 한 명도 못 만났을 때는 한 번 더 가요. 네. 적어도 한 명은 만나야 그 임장을 마무리를 하는 편이고 못 만나고 입찰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낮게 애초에 입찰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좀 더 확신을 갖고 싶으면 몇 번 더 찾아가서 이제 다른 시간에 뭐 낮에 갔으면 뭐 저녁 시간에도 한번 가보고. 시세 조사는 어떻게 하세요? 시세 조사는 첫 번째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조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인터넷 뭐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든지 시리얼이라는 사이트. 시리얼? 지금 모르는 척을. 전 진짜 모르는 몰라요. 척- 진짜 모르죠. 진짜 몰라요. 상업용은 또 다른. 네이버 부동산밖에 안 봐요. 밸류맵이랑 네. 전 디스코 보지. 시리얼. 분야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이게 달라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구나. 저는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를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잘 몰라요. 네,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삼성을 다니지만은 네. 내가 진짜 되게 높은 상무야. 네. 높아. 네. 하지만은 내가 했었던 업무에 대해서는 다 바싹할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저 진짜 몰라요. 프로 인터뷰어시구나 해가지고 감성이입을 초보자분들한테 하셔서 진짜 모르는 표정으로. 진짜 몰라요, 저는. 네, 저 진짜 몰라요. 시리얼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보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게 토지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거든요. 시리얼이 예전 이름으로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온나라 지도라는 이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맞아요. 네. 온나라 지도라고 있었어. 네. 부동산 종합정보지도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번지수만 치면은 그 건물에 있었던 모든 실거래 내역이 다 뜨거든요. 이게 제가 낙찰받은 빌라거든요. 신양그린빌이라는 화곡동의 빌라. 네. 그럼 얘가 딱 찾아가줘요. 제가 지금 번지수를 입력한 것도 아닌데 그 단지 이름을 써도 찾아가네요. 똑똑하게. 그래서 여기에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 딴 거는 사실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토지 이용 계획도 나오고요. 네. 실거래 정보를 저는 많이 보는데 빌라는 아무래도 실거래가 많이 없긴 하지만 네. 이렇게 좀 거래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제 요 실거래는 있었겠죠. 제가 입찰을 했을 때도 2017년도구나. 네.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진짜 없긴 해요. 아파트를 그러면 하면. 이것도 전월세도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나와요? 예. 토치가. 네, 오. 네.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나옵니다. 여기는 그럼 빌라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다 나와요? 그냥 네. 빌라의 그 밸류맥 같은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다 나오는데 애초에 빌라는 거래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해서 안 나온다라고 하면 좀 주변 것도 같이 보면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네. 이게 안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건 좀 불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보는데 첫 번째가 요 시리얼. 그럼 여기 시리얼 본 다음에 이게 마음에 든다면 요거 찍으면 돼요? 예전엔 됐었는데 이게 되네요. 네. 됩니다. 제 컴퓨터는 안 되는데? 네. 되네요. 이건 지금 건물 하나의 그 실거래를 본 거잖아요. 근데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고 이것도 그렇죠. 이거는 알죠. 네. 이거는 제가 알죠. 예. 자료 제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거래가 자료 제공? 네. 요거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요? 네. 이건 몰랐어요. 요거를 받으면 이게 좀 1년치밖에 못 봐서 약간 불편하긴 한데 1년치 봐서 보면 되죠. 네. 주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화곡동에 있는 빌라가 다 나오거든요. 이거를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설정하면 아까처럼 이제 하나만 나오는 거니까 전체로 놓고 다운로드를 하면 화곡동에 있었던 1년치 매매 거래가 다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에 그걸 말씀하신 것들을 걸 수가 있어요. 그 연식, 비슷한 연식으로만 설정, 그러니까 나오게 숫자로 바꿔주고 이렇게 한 뒤에 여기에 이제 필터를 거는 거죠. 데이터에서 필터를 건 다음에 이 낙찰받은 게 2008년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거래가 좀 많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년으로 해서 2008, 2009, 2010 이렇게 하면 이제 2006년부터 10년까지 빌라 거래된 거 1년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하층은 지상층보다 시세가 한 7, 80% 정도 저렴하거든요. 떨어지죠. 네.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은 빼고요. 지하층은 또 안 하세요? 왜냐면 가격 비교를 이제 하는 건데 평균값을 매겨볼 건데 지하층이 껴버리면 그 평균을 와해버리니까 좀 비슷한 것들로 최대한 추리고 있습니다. 몇 개 만약에 입찰하려는 게 지하층이면 지하층만 봐야겠죠. 그 동네. 여기서 마지막에 내림차순으로 해서 여기서도 나름대로 좀 주관적인 건데 비슷한 평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정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다 하면 나름대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제곱미터까지 해서 뭐 이런 식으로 57부터 63까지 해서 그럼 요것들이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평수잖아요 지금 화곡동에. 네. 요것들의 뭐 평균 매매가를 뭐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평균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억 5천 정도는 그러니까 요 정도 연식에 요 정도 평수면 2억 5천 정도는 평균 된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봐요. 당연히 부동산에도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물론 요즘에는 주소도 있구나 옆에. 네, 번지수도 나오니까 뭐 하나는 가격이 너무 높다 싶은 게 있으면 이런 건 한번 찾아보는 거죠. 특수성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번지수 찾아가서 이건 왜 3억에 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족장님이 모르시는 걸 좀 알고 있어서 좀 뿌듯하네요. 맞아요. 사람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그래서,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빌라가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파트는 사실 실거래 그냥 눌러보면 뭐 그 단지가 다 찍혀 있잖아요. 웬만하면. 빌라는 시세조사에 신경을 진짜 몇 배 이상은 써야 됩니다. 훨씬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경쟁률도 낮고 아파트보다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역세권이랑 좀 가까워야 된다. 라고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세권이면 좋죠. 좋은 건데 좋은 건 당연하죠. 좋은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좋은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역세권이면은 당연히
세입자도 잘 맞춰지고 나중에 이제 개발될 확률도 높고 뭐 그렇겠죠. 근데 내 돈으로 할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안전한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소액으로 역세권은 아무래도 가격도 비쌀 거니까 비싼 걸 살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안전하긴 하죠.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제가 투자했던 뭐 인천이라든지 뭐 이런 서울 이런 데는 가격이 저렴하다면 외곽, 그러니까 역세권 벗어나도 다 세가 들어오고 거래도 다 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역세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세권 아니겠죠. 그래서 역세권 아닌데도 다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좀 편견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역세권이면 훨씬 유리한 건 맞는데, 뭐 마치 역세권만 거래가 된다, 역세권만 세가 나간다 하면 나머지는 다 공실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누군가 살고 있죠. 그렇죠. 저 대신 이제 가격이 낮아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소액으로 하려면 사실 좋은 것보단 남들이 안 보는 걸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제일 좋은 거 사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맨날 그 얘기해요. 네. 나의 투자에 맞는 곳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살 돈이 없으니까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좋은 말씀인 게, 질문하시는 분들의 속마음은 그걸 거예요. 내가 돈은 많지 않은데 제일 좋은 자리에 월세도 따박따박 잘 들어오면서 경쟁도 없어야 돼. 이제 그런 건 없거든요. 없죠. 좋은 자리는 경쟁도 심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이제 돈이 없다면 사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포기를 하고서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돈 있으면 서울을 계속 했겠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찾다가, 그나마 제가 이제 좀 밀려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건, 이게 공실이 나거나 이런 거는 포기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평을 가보니까 이게 역세권이 아니어도 사람이 막 서로 들어오겠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파는 것도 중요하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파는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사실 뭐 투자를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 사실 저는 일단은 임대사업자를 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10년 가져가야 갈 되구나. 거고, 이걸 팔아야 되나 또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갱신 때마다 전세를 계속 올려받고 있고, 물론 한 번 갱신을 했지만 올려받았고,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는 5%밖에 못 올리거든요. 네. 그 계약갱신이랑 별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제가 올려받은 건 2억 3천밖에 안 돼요. 여전히 7천만 원을 제가 아직 못 올리고 있는 건데, 2년이 지난다고 이게 갑자기 떨어져서 뭐 1억이 떨어질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떨어지더라도 저는 올려받을 마진이 여전히 있을 텐데, 사실 전세금만 올려받아도 저는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양도세를 맞으면서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2년마다 이렇게 올려받을 게 있는데 팔아야 될 필요는 못 느끼고 있어요, 아직. 그럼 그냥 황금알 같이 놔두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냥 네. 놔두면은 2년 뒤에 네. 황금 하나 놔주면 또 가지고 와서 또 맞습니다. 살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걸 또 팔게 되면 또 10년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뭐 나오거든요. 나죠. 과태료 나오죠. 네, 과태료. 네. 근데 이제 제가 받은 것들을 보면 막 진짜 속을 썩이고 이런 물건이 딱 하나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럼요. 네, 갖고 갈. 네. 우리 애들 둘만 낳아도 속썩이는 엄청 많아요. 하루에 한 번씩 썩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나만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렇게 이제 하나둘 모으다 보니까 지금 11개가 됐는데, 그래도 뭐 1개 정도 이렇게 좀 아픈 손가락이 있긴 하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 타이틀은 경매하는 직장인인데, 네. 지금 이제는 네네네. 직장인이 아니시잖아요. 직장인을 다니다가 네. 이제 전업 투자자로 전향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어요. 사실은 제일 컸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미래가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좀 창의적인 거를 이제 요구하고 뭔가 내가 발전이 된다라는 그런 업무였으면, 그런 걸 이제 미래를 내가 이걸 갖고 뭔가 내 일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했던 일들이 좀 단순 반복 업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이 로봇으로 대체되죠.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이걸 하다가 내가 진짜 로봇한테 밀리겠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뭐 경매를 했던 건 아니고, 저도 막 스마트 스토어나 뭐 여러 가지를 돈 되는 것들을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옷을 찾은 게 이제 경매였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래도 나이는 어리니까 그런 고생은 그때 할 수 있는 거니까, 투자로 어느 정도 만들고 나니까 경제적 자유 이런 거랑은 별개로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냥 기본 생활비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약간 모험심에 나왔고, 그때 이제 마침 또 퇴사를 또 결심하게 된 거는 또 출판사랑 그때 뭐 그 시점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 인쇄는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내가 가르침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그때 이제 시작을 조금씩 하게 됐죠.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리고 투자도 좀 했었고, 그러니까 그게 합쳐지면 그래도 뭐 나은지는 않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장인들 그만두기 전에 네. 그러니까 월세 흐름 정도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네. 그렇죠. 네. 최소한 월세는 그럼 그때 결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퇴사할 때는 결혼을 했죠. 사모님은 혹시 다른 얘기 없으셨어요? 제 와이프가 그 투자 쪽에 지식이 아예 없긴 한데 제가 뭐 이런 걸 하려고 한다. 그냥 일이 싫어서 퇴사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해서 좀 이거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투자도 좀 더 이제 물건들이나 이런 걸 또 적극적으로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입찰을 하더라도 휴가를 안 내도 되니까 퇴사하면. 플랜을 이제 다 말씀을 드렸죠. 뭐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냥 좀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럼 요즘에는 어떤 투자하세요? 요즘에는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다주택자들 네.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었죠. 그래서 판가나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운 적은 있는데 그거를 낙찰받고 이런 경험까지는 없어. 상가는 못 보는데 이거는 이제 오피스텔 대출이 아직은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네. 나오죠. 나오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지방에 이제 저는 대출 레버리지가 안 되니까 다주택자라서 지방에 이제 전세 낀 물건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역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것들도 지금 좀 활발하게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가 산정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아까 이게 쭉 뽑아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보면 어쨌든 다 다르죠. 간에. 네. 금액이 다 다르죠. 평균적인 가격이 나올 뿐이지. 네. 이게 평균적인 가격보다 이렇게 좋으면 상관없는데 네.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것 같아요. 나 계속 스스로한테도 물어봐요. 첫 번째는 쓸 수 있는 가격 레인지를 정해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높이 쓸 건지, 높이 써도 이 맥시멈은 있는 거니까 그 선을 딱 아래 위 그어놓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조사를 하면서 이 물건이 정말 가치가 있고 새가 잘 나간다면 점점 이제 높이 쓰는 걸 생각을 하고,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속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거기 새가 잘 안 나가, 아니면 뭐 개발 계획도 없고 거기는 뭐 그런 부정적인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린다라고 하면 좀 낮게 쓴다던가.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좀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선 안에서는 높게 써도, 그러니까 높게 쓰면 조금 매도 차익이 좀 줄긴 하겠지만 비싸게 받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 정도 선을 좀 그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선은 어떻게 끝나요? 그 선 어떻게 끝나요? 예를 이거는 들어서 아니 물건을 네, 물건 예를 들어 물건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선을 끊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잠깐만요. 즉흥해서 그냥, 네, 그냥 한번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즐겨찾기 한 물건을 봐도 되겠죠? 아무거나 보셔도 어차피 돼요.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이런 걸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깨끗해 오피스텔인데, 보이는 네, 거예요. 오피스텔, 왜 오피스텔이냐, 대출이 나오니까. 다주택자도 대출이 레버리지가 나오니까. 가능하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전용 면적은 12평 이상 돼야 그래도 방 2개 이상 나오는데, 18평이면 뭐 방이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방이 몇 개인지 좀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저는 세 개일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느낌이. 하냐면 네. 이런 경우도 약간 팁인데, 구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미지로 한번 찾아봐요. 왜냐면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올려놓고 내부 그러니까. 사진, 그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해봤는데 그 분양 사진도 있고 실제 사람이 사는 사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우리는 구조가 궁금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그렇죠. 눌러보면서 설명을 해놓거든요. 방이 몇 개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데서 좀.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네. 내부를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공인중개사분들이 올린 걸 보면서 좀 내부 방 몇 개인지, 방이 몇 개인지에 따라 또 새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온나라지도, 그러니까 시리얼 아까 봤던 게, 일단은 당연히 실거래를 봐야겠죠. 실제 거래가 완료된 가격이니까. 보면 우리 평수가 58.78제곱미터인데 678. 있네요. 그쵸. 작년 1월. 근데 이거 작년 1월은 벌써 1년 전이라서 조금 시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걸로 기준을 삼고 싶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니까. 12월 3억에 이미 거래가 됐어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죽었다 깨나도 3억을 넘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반 매물로 사는 가격이니까. 라인은 아직 아니에요. 그 라인은 더 낮아야 되거든요. 상한선은. 이건 경매로 싸게 받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첫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세가 매매로는 3억, 전세로는 작년 2억 4천. 그러니까 갭이 좀 있네요. 오피스텔 치고는. 오피스텔 원래 거의 동일하거나 한데 갭 차이가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
3억이랑 2억 4천이 딱 전세가랑 매매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가도 확인을 하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하면 아마 소사역 요쪽에 그쵸? 이 타워가 지금 매매로 18개가 있네요. 그럼 요 18개 중에 가장 저렴한 것보다도 싸게 받아야겠죠, 경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요. 물론 평수가 좀 다양하니까 좀 비슷한 걸로 또 줄여서요. 그쵸? 요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3억. 2억대는 2억 7천. 매매로 2억 7천보다는 싸게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경매가 또 좋은 건 그것도 있죠. 공실이 될 거니까 전세가를 최고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메리트긴 하죠. 그래서 보면 지금 3억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매물을 보니까 2억 7천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전세를 놨을 때도 돈이 남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한선을 2억 4천으로 잡고 싶어요. 최대 상한선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매 가격하고 네. 최고 가격이 있는 거고 네. 최고 3억이고 지금 제일 나온 게 2억 7천인데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전세가 2억 4천이야. 그렇죠. 사실 거의 뭐 최저가가 지금 2억이거든요. 2억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최저가를 쓰면 이게 떨어질 거잖아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애초에 상한선 자체가 많이 높지는 않아서 그 쓸 수 있는 가격에서 좀 최대한 높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억 3천에서 4천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이 좀 더 많아. 1,2천만 원을 네. 넣어둘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금액에 2억 7천보다 조금 네. 더 낮은 금액에도 세팅할 수 있겠지만은 네. 나의 투자는 별로 없어. 네. 그러면 2억 4천이라는 딱 그게 두고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선을 딱 주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더 내리면 이제 낙찰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물건 자체가 우량해 보이고 입지도 지금 더블 역세권을 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랑 접근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찰자가 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높게 써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지 이거를 막 너무 낮게 쓰면 거의 이제 100점 100패니까 이런 거.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없고 막 좀 애매한 데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낮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치가 너무 좋아서 새도 잘 나갈 것 같고. 혹시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네. 그렇게 딱 그런 가격에 낙찰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제 사례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의 네네네. 사례인데, 이것도 부평에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아파트. 네, 저희 수강생이 받은 거거든요. 네. 요 사진에는 부착물이 지금 2개밖에 안 보이는데, 입찰하려고 현장에 가보니까 부착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뭐가 붙어 있어요? 관리비 미납 안내문이에요. 관리비 아저씨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에요? 이게 문 앞에 붙어 있으면 누구나 사실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현관에 붙어 있는 거니까. 아, 그렇죠. 겁이 났겠죠,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으면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집이 다 짐이 다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집에 아무도 안 살고 있어서. 그쵸, 아무도 안 사니까 이거 붙여놓겠죠.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은 야, 이 집 큰일 났다. 이 집 명도할 때 진짜 이 사람 무섭잖아요, 솔직히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근데 저희 수강생은 사실 이게 이미 이사 나간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행운을 또 얻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그 사건 열람을 해서 낙찰되고 나서 이걸 입찰을 1억 7,500에 낙찰이 돼서 전세를 1억 9천에 났고요. 네. 시세 조사를 그렇게 잘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계약이 됐고 그리고 이 집 주인은 이 서류상에는 임차 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채무자가 전입을 딴 데 해놓고 이제 본인이 살고 있었던 거죠. 살고 있다가 그 전입돼 있던 집으로 간 거예요. 짐 다 빼서 이미.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관리실에서는. 몰랐어요. 그 사정을 알고 입찰한 건 아니고 나중에 낙찰 받고 사건 열람을 통해서 연락처가 있었고 연락을 해보니까 집 다 비워놨으니까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고 해서 비밀번호 받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영상이 저도 신기해서 촬영을 한 게 제 유튜브에도 올라가져 있는데 집 상태도 되게 좋고 심지어 붙박이장이나 이런 중문 같은 것도 시공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 몇백만 원 들었을 텐데 그냥 두고 다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청소랑 조금 손상된 부분 도배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세를 1억 9천에 맞추셨어요. 1억 9천에. 그게 다 한 달 안에 끝났습니다. 요거는 매매 가격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전세가 1억 9천 정도고 매매가는 거의 뭐 비슷하긴 합니다. 2억에서 뭐 2억에서 2억 천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네. 올라가는 정도로? 맞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은 우리가 1억 7천 5백 받아서 네. 2억 천에 팔면은 그럼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전세를 지금 1억 9천에 맞췄으니까 여기는 좀 동네가 거래를 할 때 애초에 전세를 맞춰놓고 새낀 채로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 공실로 만들어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1억 9천에 맞췄으니까 최소 1억 9천 이상에는 팔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잔금도 안 내는데 그 주인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계약서 쓸 때까지 잔금을 미룰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집 내부 지금 허락을 받았으니까 채무자한테. 그런 좀 행운스럽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이네요.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입찰 보증금만 있었으면은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입찰 보증금 1267만 원이고 대출은 뭐 여기도 투기과열 지구인데도 대출이 이런 아파트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이 또 70에서 80까지는 나오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소액 가지고 돈을 불리셨죠. 한 1,500, 1,000만 원 정도는 세금 빼고. 올리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지고 계셨다가 그쵸. 매각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면 또 네. 전세 끼고 매매를 해서 그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저처럼 이제 2년마다 이렇게 또 갱신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있는 거고. 근데 가격 조사를 워낙 잘 하셔서 지금 보면 2등이랑 차이가 좀 있거든요. 1,400만 원 정도. 그쵸. 근데 뭐 전혀 아쉬워하시거나 그냥 이게 가격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차이가 났을 때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를 또 물어보기도 해요, 제가. 왜냐면 97%면 그래도 퍼센테이지는 되게 높잖아요. 높죠. 그러니까 그 가격 써도 후회 안 하실 것 같냐고, 입찰자가 만약에 아무도 없어도. 왜냐면 이런 부착물들이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입찰자가 아무도 없다는 게 쓰는 가격이 곧 낙찰 가격이잖아. 그러면 사람 생각에 낮게 쓰고 싶어 하는데 그럼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 폐찰이 될 거니까 후회 안 하냐 했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 가격에 입찰을 하셨고 실제로 좀 차이가 있긴 했는데 아쉬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워낙 확신이 있으셨으니까 전세가가. 중요하죠. 네. 관리비는 도대체 얼마나 물렸길래 관리비가 보니까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근데 이제 주거용 치고 300만 원이면 엄청 나온 거긴 하죠. 보통 2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오는데 거의 1년 넘게 밀려 있는 거고 심지어 그 300만 원이 공용 부분만 계산을 한 거라서 사실 엄청 밀려 있는 거는 맞죠. 이렇게 또 한번 맛을 보면 좀 다르긴 해요. 맛을 보면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인 거지. 직장 다니면서 1,000만 원 몰라 그러면 진짜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단순히 1,0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2년이 지났을 때는 또 더 커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으신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아봤자 뭐 5천만 원 뭐 이 정도인데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런 아파트,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정말 비규제 지역을 가시거나 왜냐면 다 지금 전입 요건이 붙기 때문에 투자용으로는 뭐 대출을 받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20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20대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책은 뭐 예전에도 있었고 기술적인 거는 사실 정말 20, 3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을 여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내가 진짜 보증금을 들고 와서 경매 입찰, 그러니까 지식은 다 있어요. 있어도 정말 그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결국 아닌 사람은 못 하더라고. 실행을 못 하더라고.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뭐 대출 받고 이런 것도 다 무서워가지고. 근데 투자 마인드라고 많이 하죠. 그걸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650만 원밖에 없긴 했지만 네. 이제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니까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냥 돈만 그냥 무식하게 모으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이제 돈을 모으면서 책도 보고 유튜브 같은 것도 추천을 좀 많이 해드리는 편. 제 채널이 아니라 좀 이제 여러 가지 채널들, 그러니까 재테크 쪽에 유명하신 분들 추천을 해드리고 일단은 투자금을 첫 번째로 모으면서 이 투자 마인드를 만드셔야 된다. 근데 투자 마인드는 사실 이런 제 책도 그렇지만 이제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 앞쪽에는 다 그거를 설명을 하거든요. 제 투자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제 그게 돼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오시고 기술적인 거는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제 책도 뭐 엄청난 특수 기술을 막 쓰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좀 시간이 좀 들고 고생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것만 이겨낼 수 있으면 경쟁이 좀 덜하게 이제 싸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 경매 초보 등 네. 초보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떤 투자 방법이든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단점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고 한데 사실 경매가 단점이 몇 개 있기는 해요. 요즘 들어서 가장 큰 단점은 이게 대출이 막혔을 때 뭐 전세 레버리지나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소유권을 못 받아오니까 먼저 그거랑 이제 조금 수고스러움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긴 했지만 이걸 넘을 수 있으면 진짜 지금 뭐 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은 막 흘러가는 물건들이라고 하죠. 분명히 이건 지금 입찰해도 뭐 몇 천만 원은 싸게 받는 건데 아무도 입찰을 못 해요. 만약에 대출이 나왔으면 누군가는 했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매를 알아두면 사실 진짜 족장님도 그러겠지만 쓸 일이 정말 많고 투자가 아니라 내 돈을 방어하는 그 지식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뭐 등기부등 뭐 서류를 기본적으로 열람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을 저도 이제 자녀한테도 알려줄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경매를 하게 되면 하면 다른 것들은 좀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경매는 이거를 다 내가 날짜 조율하고 협의해가지고 뭐 이사 내보내고 뭐 대출 알아보고 시세 조사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다 세팅이 돼 있고 날짜도 딱 정해져 있고 가격도 딱 정해져 있고 경매를 처음에 하면은 이게 좀 고생스러울 수는 있어도 나중에 투자를 방향을 좀 넓혀갈 때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쉬울 수가 사실 없어요. 경매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의 완성 같은 느낌이죠. 네, 네. 진짜 누가 얘기한 종합예술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누군가는 이게 또 경매에 이제 더 이상 뭐 먹을 거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사실 족장님이 처음 하셨을 때도 있었잖아요. 10년 그렇죠. 전에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또 좋은 걸 받고 돈을 벌고 있고. 저도 지금 얘기하다시피 일반 매매라든지 경매라든지 다 하고 있지만 네. 뭐가 더 쉽다 안 쉽다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물건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매입을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하면은 참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 맞습니다. 라는 걸 늘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인터뷰였는데 많이 배운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 이제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아, 동금이 여러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동금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족장님 옆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제가 했던 말이 무조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고, 누군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약간 보편적인 메시지랄까? 이런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그게 막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남들이 다 아파트를 한다고 아파트를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는 이제 빌라나 저처럼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기회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름의 영역에서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이 한다고 그걸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게 이제 하나가 경매가 될 수도 있고, 뭐 족장님이 하시는 뭐 상가 이런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게 되면 또 좋은 네. 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